자, 여러분들 2026년도 3월달 우리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회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국제기준은 이제 기준서, 그 다음에 해석서로 구성되어 있죠. 상장기업은 이제 이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은 이 무조건 IFRS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비상장기업은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죠. 한국채택 국제기준은 선택할 수 있어. 3번이 틀렸죠. 이렇게.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위에 있는 거는 선택이 가능해. 그래서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기업은 이 밑으로 내려가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이나 중소기업 회계처리 기준은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비상장 기업들은 일반기업 회계기준 적용할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 회계처리 기준은 적용할 수 없고, 다만 일반기업 회계기준 적용하는 비상장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은 또 적용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요것이 틀렸다. 국제기준 원칙 중심이죠. 연결 재무제표가 중심이고, 일반기업 회계기준 규칙 중심이죠. 개별 재무제표가 중심이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기본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목적, 적합성, 표현 충실성, 목표죠. 근본적 질적 특성에 해당이 되고요.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무오류, 보강적 질적 특성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한 서술하고 중립적 서술하고 무오류라고 하는 것은 표현 충실성의 하부 속성이에요. 이거 근본적이지. 2번이 틀렸네. 보강적 질적 특성 가능한 극대화되어야 되죠. 하지만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감소돼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강적 질적 특성 간에는 뭘 극대화시키면 뭐는 감소되고 이럴 수 있지. 원가는 재무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이거는 이제 생산성이잖아. 이게 아무리 위에 근본적 보강적 질적 특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 생산성이 없으면, 생산성 우리 경제 원가성이죠. 그러니까 원가보다 효익이 더 커야 돼. 아니 기껏 원가보다 효익이 작으면 아예 처음부터 이 생산하지 않는다 이거죠. 포괄적 제약 요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 2번이 틀렸죠. 자산의 측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용 가치는 기업의 자산의 사용과 처분을 통해 얻게 되는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다. 맞죠? 공정 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자산을 취득할 때 지급할 가격이다. 자, 자산을 취득할 때가 아니고요. 공정 가치는 자산을 처분할 때. 그러니까 취득 개념인 유익 가치가 아니고 처분하는, 그러니까 이전하는 유출 가치예요. 2번이 틀렸어. 유익 가치죠. 취득 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 거래원가 포함하죠. 현해 효과는 이 역사적 원가 똑같은 거를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으로 해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 거래원가 포함하고요. 그래서 요것이 틀렸는데 요게 틀렸죠. 자산을 취득할 때가 아니고 자산을 처분할 때, 이전할 때 이렇게. 자, 강조했던 얘기들이에요. 저 내용들은 옳지 않은 것은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되죠. 현금흐름 정보 제외하고 발생 기준이에요. 재고산 평가 충당 후 차감해서 순액으로 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거 너무나 강조했던 거. 3번이 답이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유사한 항목은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고, 중간 재무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무상태표는 당해 중간보고기간 말과 직전 회계년도 중간보고기간, 재무상태표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말이면은 직전 회계년도 말이에요. 중간보고기간 말이 아니고 회계년도 말, 즉 12월 31일이고 지금 당해 중간보고기간 말이 6월 30일이면 이 정기 6월 30일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정기 12월 30일하고 비교하는 거지. 1번이 틀렸네. 자, 포괄손익계산서는 중간기간과 누적기간을 다 비교하지.
자본 변동표 현금흐름표는 누적 기간만 이 비교해요. 이게 그래서 얘 틀리고 얘 틀리고 얘 틀리고 자본 변동표 현금흐름표는 중간 기간은 비교 안 하고요. 누적 기간만 비교해. 이게 근데 포괄손익계산서는 중간 기간과 누적 기간을 다 비교하지. 그러니까 2번이 맞는 얘기예요. 자, 수량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지재고 조사법에서는 실지재고 조사를 통해 기말재고 수량을 파악하며 재고장에 입고 기록만 할 뿐 출고 기록은 수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실지재고 조사법은 들어오는 것만 기록하지. 나가는 거 기록 안 해요. 나중에 창고 뒤져서 이 창고에 있는 거를 빼면 나머지가 출고로 이렇게 파악되는 거고, 단기 판매 수량을 기말에 실지재고 조사를 한 후에 일괄적으로 파악하죠. 자, 계속기록법에서는 상품의 입출고 시에 단기 매입 수량, 단기 판매 수량을 기록하기 때문에 기중에 언제든지 재고 수량 파악이 용이하죠. 자, 계속기록법에서는 기말 재고 수량을 이 판매 수량을 먼저 확정한 다음에 기말 재고 수량을 나중에 계산하는 거죠. 4번이 틀렸네, 이게. 자, 7번에 보면 재무상태표 상 재고자산으로 표시될 순장부금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장부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표시되는 금액이야. 그러면 저가법을 적용해서 최종 표시되는 금액 A 같은 경우는 자, 실사수량 1,500개 곱하기 자, 우리 장부상에 100원인데 우리 순실현 가능 가치가 150원이에요. 그럼 둘 중에 작은 걸로 표시가 돼. 그러면 1,500개에다가 이거 100을 곱하면 15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를 보면 이 실사수량이 4,500개 이렇게 곱하기 자, 표시되는 금액은 취득 이 장부금액이 500원인데 순실현 가능 가치가 200원밖에 안 하네. 그 둘 중에 작은 것인 요 저가로 표시가 돼. 그게 4,500에다가 이 200을 곱하면 90만 원이 돼요. 이렇게 90만 원. 자, 그 다음에 C를 보면 1,800개가 되겠죠. 근데 참조하시는데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감모 손실이에요. 근데 지금 요거는 픽스고 실사수량, 그 다음에 이 가격을 비교하는 게 평가 손실이지. 자, 400원짜리인데 여기 지금 550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차피 요거 그러면 곱하게 되면 72만 원 이렇게 되겠네. 최종 표시되는 금액은 177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다. 자, 이제 그렇게 봐주시고. 요 단서는 뭐예요? 성격과 용도가 유사하지 않다는 얘기는 두 개를 싸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각각 하는 거다. 각각. 이렇게 각각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보면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죠. 상품 및 제품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예상 판매 가격에서 우리 추가 완성 원가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추정한다. 근데 상품 제품은 이미 완성된 거고 남이 완성해서 내가 사가져온 거고 내가 완성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추가 완성 원가는 발생하지 않지. 근데 이 식이 과연 틀릴까? 추가 완성 원가는 그냥 제로로 집어넣으면 맞는 게 되겠죠. 그 다른 거 일단 보고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즉 제품은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거기 투입되는 이 원재료는 감액하지 않죠. 3번이 틀렸지. 그러니까 이거 식으로 추가 완성 원가는 사실은 제공품에서 이 말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제공품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가로 완성시킨 다음에 팔아야 된다고. 근데 상품 제품은 발생하지 않으면 제로로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원재료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확정되어 있다. 그런 순실현 가능 가치는 그 계약 가격에 기초하죠. 3번이 답이다.
자, 취득원가 100만 원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면서 정부로부터 자산 취득했다는 이 보조금 20만 원을 수령했다. 조 3일은 동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 각각 4년과 20만 원을 추정하였으며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자산 관련 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될 거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100만 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보면은 4년이고 잔존가치가 20이래요. 그리고 정액법이래. 그러면 4로 나눠줘야죠. 12분의 10월 1일이니까 3개월치만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80을 4로 나누면은 20만 원이 1년치예요. 근데 4분의 1이다. 그러면 5만 원이 감가상각이 되어서 95만 원이 장부가액으로 나오겠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정부 보조금을 20만 원을 받았어요. 20만 원을 이제 받았어요, 이게. 근데 그 20만 원에 대해서 똑같아요. 4로 나누고 12분의 3개월치 5만 원에 또 4면은 이것이 12,500원 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빼죠. 나누기 4 곱하기 3 나누기 10이다. 그럼 12,500원 이렇게. 그럼 이제 20만 원에서 12,500원 뭐 할 필요도 없는데 18만 7,500원 뭐 이렇게 남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무슨 방법? 이연수익법이래요. 그러면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95만 원이고 이연수익으로 부채로 잡힐 금액은 18만 7,500원이 되겠지. 이렇게. 지금 95만 원이 그대로예요. 답이. 근데 이게 만약에 이연수익법이 아니고 자산차감법이다 그러면 95만 원에서 얘를 차감하는 식으로 표시해. 그래서 95만 원 빼기 18만 7,500원 하게 되면 762 500이 장부가액이 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 나누기 4 곱하기 3 나누기 12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요게 되는데 이건 자산차감법이고 이건 이연수익법일 때 장부가액, 자산차감법일 때 장부가액이에요. 일단 요것이 답이에요. 차감 표시 때는 이 정보보조금이 자산차감법에서는 차감 표시되지만 이연수익법에서는 차감 표시 안 되고 부채로 별도로 처리하는 거니까 이렇게 답이 되겠더라. 자, 이제 뭐 그 정도 보시고 10번을 보면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된 형태를 반영하고 정액법은 매기간 균등하게 상각하는 거죠. 정률법은 내용수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정률법의 앞에 이 금액이 이게 취득원가에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건데 초기에는 얘가 제로야. 갈수록 늘어서 이 금액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지. 여기 앞에가 첫 해가 가장 커. 그래서 많게 계상하는 거지. 2번이 틀렸네요. 잔존가치 내용순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죠. 달라지면 회계 추정치의 변경으로 봐서 전진 적용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며 재검토 결과 이거 바뀌게 되면 이것도 회계 추정치의 변경이야. 그래서 이제 이 답은 2번이 틀렸다. 정률법은 많게 계상하는 거지. 초기에.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증가액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재평가 모형의 원칙은 증가하면 기타 포괄 손익. 자, 그 다음에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이 재평가 손실에서 기타 포괄 손실이 아니고요. 재평가 손실이에요. 그리고 단기 비용이야. 2번이 틀렸지. 재평가의 빈도는 자산과 이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당해 자산이 폐기되거나 제거될 때 해당 자산과 관련한 이 기타 부가손익이 계산된 재평가잉여금은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게 아니고요. 이익이익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재분류 조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더라. 이거. 자, 12번에 보면 다음은 주 3일에 X1년 중 연구 및 개발 활동으로 지출한 내역이다. 개발비는 취득 후 3년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X1년에 주 3일이 연구 및 개발 활동 관련해서 무형자산 상각비로 포함한 인식해야 할 총 비용 이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X1년도의 연구 활동 이 연구비 자 이것은 10만 원 이렇게 되고요. 개발 활동이 15만 원인데 소위는 15만 원 중에 7만 8천 원은 4월 1일부터 동 9월 30일까지 지출됐고 나머지 7만 2천 원은 10월 1일부터 자 그런데 이 10월 1일부터 요것이 자산의 요건을 충족했대. 그러면 개발비라고 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앞에 7만 8천 원은 비용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비에 대한 상각비가 있어요. 지금 요거는 다 단기 비용인데 7만 2천 원이 있는데 우리 정해법에 따라서 3년이라고 그랬어요. 3년. 자, 12분에 지금 10월 1일부터 10월 1일 지출해가지고 자산의 요건을 충족한다니까 동일부터 사용 가능하다. 3개월치 무형자산 상각비가 되겠죠. 자, 7만 2천 원 나누기 3년 곱하기 3 나누기 10이다. 그러면은 6천 원이 되겠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이 18만 4천 원이 되겠다. 3번이 이제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을 보면, 옳지 않은 것은 내용누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을 하지. 내용수가 비한정인 것은 상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용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 매회계 기간마다 내용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정당한지 검토하며 만일 검토 결과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정당할 수 없다면 내용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으로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사업 결합을 취득한 경우 이 세 가지 있죠. 이게 예외인데 얘네들은 매 보고기간 말마다 매년 자산 손상을 시장할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 만약 그러한 징후가 없다면 매년 당해 회수 가능을 추정해서 손상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틀렸죠? 이 세 가지는 예외로 손상 징후 여부 상관없이 매년 하게 돼 있어. 이게 3번이 답이에요. 회계정책으로 용가면 재평가면 선택할 수 있지. 이게 자 지금 자산의 손상 있죠. 손상은 일단 첫 번째 1단계 손상 징후 여부를 검토해야 돼요. 이렇게 2단계 손상 징후가 있다면 이 회수 가능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 보는 거지. 그리고 3단계에 와서 장부가액보다 회수 가능액이 이렇게 낮아져야 돼. 그러면 그 차액을 손상 차손으로 잡아준다. 이렇게. 자, 근데 손상지구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바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하는 것이 이게 매년 해야 되는 것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이제 예외로 그것이 비한정인 무형자산과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과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영업권이에요. 요 세 가지는 손상 징후 여부 상관없이 매년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서 비교해 본다. 이렇게. 자,
자, 투자부동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해서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또 쓰용자가 사용권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거 투자부동산의 정의죠. 자,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모의 원가명제 하나를 선택해서 모든 투자부동산에서 적용해야 되고, 자, 공정가치모형 적용 시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단기손익이지. 3번이 틀렸네요. 투자부동산 하면서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거 절대 안 나와요. 이게 단기손익이지. 자, 공정가치모를 적용한 경우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것도 감가상각 안 하죠. 이게 단기손익 처리하다 보니까 평가손익하고 감가상각비가 어차피 상쇄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할 필요 없어요. 자, 아무튼 단기손익이다. 3번이 틀렸네. 자,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그러면 지금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변동 가능한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있으면 금융부채예요. 근데 그것이 없는 비파생 금융, 비파생 상품은 지분상품이지. 지분상품. 자, 그런 의무가 없는 거. 의무가 없으면은 부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1번이 틀렸네.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도 금융자를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것이 금융부채라니까. 자, 상환우선주의 발행자가 보유자한테 이 확정되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경우, 이 상환우선주 발행자는 동상환우선주를 금융부채로, 그러니까 의무가 있대잖아, 이게. 의무가 발행자한테 있거나 아니면 보유자한테 권리가 있으면 그건 금융부채야. 법적으로는 이게 주식이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부채다, 이거 부채다. 이게 미래 시점에 확정되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으로 상환해야 된대. 그런 의무가 있대요, 발행자한테. 그러면 부채지. 자, 상환우선주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이냐 그 이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대. 권리가 있으면 발행자한테는 의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금융 부채가 되겠지. 이런 상환우선주는 금융부채로 구분한다.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의무가 없대. 그러면 그거는 지분상품으로 구분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금융부채에 이렇게 나올 때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분상품은 그런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 요거 이 지분상품이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번. 자, 다음에 금융자산과 관련해서 재무상태표상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표시할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네요. X0년 초 지분상품을 취득하여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하였다. 취득 시 공정가치는 9만 원이고요. 수수료가 10,000원이래. 그러면 최초 측정 금액은 10만 원이죠. 이거 지금 FV OCI야. 그러면 기말에 가서 12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요 2만 원은 이 기타 포괄 손익이 되겠죠. 자, 그랬다가 이것이 X년도 말에 가서 15만 원까지 또 올라갔어요. 그러면 3만 원이에요. OCI. 자, 근데 얘네들은 변동분이고 기말 시점의 재무상태표에는 12만 원의 공정가치와 우리 2만 원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되겠고요. 자, 여기는 15만 원의 공정가치와 5만 원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쌓여 있는 거지. 지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표시될 금액이니까 이제 5만 원이 답이 되겠죠. 만약에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 포괄손익은 변동분 3만 원이에요. 얘는 포괄손익계산서로 들어가는 거고 요거 기말 잔액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쌓이는 거지. 2만 원, 3만 원 합쳐서 5만 원 이렇게. 자, 17번에 보면 손상차손 인식대상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손상차손이 뭐예요? 회수 우리 불이행. 회수 불이행에 대해서 위험과
그 다음에 손상을 다 인식하죠. 그럼 회수 불이행은 채무 상품이에요. 원금이자 원리금 회수 불이행될 거. 그러면 채무 상품은 요거 말하는 거지. 여기도 있는데 이건 FEPL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이거 그냥 평가해서 평가손익에 다 반영해서 처리하고 요거 시죠? 1번이 답이다. 자, 이거는 원리금으로 돼 있는 게 아니야. 이건 FEPL은 제외돼. 요거는 지분상품 주식은 원금과 이자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얘가 답이다. 자, 주 3일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어요.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금융부채로 분류하였다. 인식할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쭉 이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자, 지금 10% 시장이자율 이렇게 돼 있는데, 저 100만 원 액면 금액에 대해서는 0.711785, 100만 원에 우리 액면 이자율이 10%니까 이제 10만 원이 되는데 2.40183이 되겠지. 71만 1,780원이요. 자, 그 다음에 24만 183원이요. 이렇게. 그러면 951, 요것이 963이 돼요. 이게 지금 X1년도인데 지금 물어보는 게 X2년도에 인식할 거. 자, 이거 12% 유효자법 적용해서 951, 963 곱하기 12% 114236. 자, 10만 원은 주고 10만 원은 받고 금융부채니까 주고 14,236원은 미지급이자 부채가 늘어나죠. 그래서 951, 963 플러스 14236 966 199. 자, 거기에 12%. 그러면 115 944. 요것이 X2년도의 이자 비용이 되겠죠. 115 944.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9번에 한번 보면은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500만 원에 발행하였다. 그러면 발행 시점에서는 신주 인수권부사채 발행가액에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일반 사채의 발행가액은 500만 원, 그리고 쭉 나와 있고요. 지금 상환할증금이 없어요. 없다고 돼 있어요. 이게. 그럼 더 간단하지 이게. 그래서 500만 원 우리 신주주권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만기 때까지 캐시플로우는 500만 원하고 표시이자율 10%인 50만 원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일반 사채인 경우에 시장이자율은 12%로 되어 있는, 자, 0.7118 그리고 2.4018 이렇게. 그래서 요것이 부채의 발행가액이고, 그러면 나머지가 자본의 대가로 받은 건데 그걸 신주 인수권 대가라고 하죠. 요게. 그래서 요걸 먼저 구하면은 500만 원 곱하기 0.7118이다. 그 다음에 50만 원 곱하기 2.4018이다. 자, 그러면 4759900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24만 1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신주 인수권 대가로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게 24만 100원은 1번이 되겠네. 이거는 거의 기계적으로 좀 발행 시점에 1, 2, 3 이렇게 좀 풀이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이렇게 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주 3일은 제조상의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 1년간 제품 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X1년 7월날 판매된 500만원의 제품에서 중요하지 않은 결함이 발견된다면 5만원 수리비용,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면 10만 원 이렇게. 자, 그래서 파괴된 제품의 80%에는 하자가 없대요. 하자가 없으면 이제 제로죠. 그리고 제품의 15% 중요하지 않은 이 결함이고 치명적인 것은 5% 이렇게. 그러면 요것의 기대값은 제로, 요것은 7,500원, 자, 이것은 5,000원 이렇게 되겠네 이게. 자, 그래서 요거 합친 것이 이제 기대값 추정치인데 12,500원이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이 12,500원 중에서 단기 중에 하자가 나서 실제로 발생한 게 있나? 없대요. 그러면 이거를 다 부채로 잡아줘야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년간 제품 보증이니까 7월 1일 날 팔은 것에 대해서 지금 12월 31일 날 12,500원이 계산이 됐는데 이 중간에 뭐 실제로 결함이 있어서 나간 게 없어요. 그러면 전체 다 잡아줘야지. 요거 충당부채 12,500원이 되겠더라. 이렇게 좀 봐주시고. 자, 해서 거기까지 뭐 풀었고요. 그 뒤에 거는 조금 쉬었다가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